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방남을 합니다. 김일성 일가인 백두혈통이 방남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이제 1시 반이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또 김여정 일 부부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북측 대표단이 입국을 합니다.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입국할 예정인데 역사상 뭐 저희가 항상 계속 누차 보도를 통해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로열 패밀리, 백두혈통 그렇죠. 이게 처음 방문이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단순한 그 인척의 방문으로 보자면은요. 예. 과거에 뭐 외가라든가 이런 그 친척 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그 한국을 방문한 적은 몇 번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1970년대 그 초반에 그 남북 적시자 회담, 그다음에 7.4 공동성명 이 분위기에서 당시에 그 이 김일성의 외가 쪽 친척이 되는 박성철 당시 부수상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뭐 그 이후에 90년대에도 이렇게 저렇게 김일성 일가와 그 이 인척 관계로 맺어진 인물들이 이제 방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북한 측에서 얘기하는 예. 백두혈통의 그 이 정확한 그 가계 성원이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도 예. 나름대로 최대의 그 호의와 그다음에 통큰 성의를 보여준다. 예. 이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 기자님은 어떻게 좀 오늘 그 북측 대표단의 방남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그 김정은 정권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대외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2014년에 그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이가 실세 3인방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격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거기는 조금 전에 서 박사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포함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 올림픽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니 이런 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일단 참가하기로 한 이후에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아마 얻어가야 될 게 많고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핵만 위해서 줄다름 쏘았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압박이 이제 조여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갖 자기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돌파구를 잡겠다. 예. 이런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임 예. 교수님도 보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김영남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김여정의 얘기는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김여정 자기 혈육을 포함시켰다는 건데 그만큼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원래 그 1월 1일에 나온 김정은 신년사를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남북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전쟁 직전까지 가는 이런 그 안보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네. 남북한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국민전을 해보자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거였거든요. 예. 그 메시지를 보낼 때 본인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진정성을 이제 우리 남한사회나 국제사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뭔가의 조치가 필요한데 예.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공동 운명체가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는 그 단순히 이제 나중에 또 얘기도 나누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벤트에 그치기보다는 무언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어떤 한번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열어보자. 진실로 진전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그렇죠. 봐야 이제 될까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예. 국내 언론에서 주로 자꾸 관심의 초점이 그 김여정 부부장한테만 맞춰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공식적인 국가 프로토콜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의미를 김영남 그 이 상임위원장 방문해서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에서 예. 정상회담이 있기 이전에 어쨌든 북한의 헌법상 국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국가들의 이 국가 원수라든가 국가 수반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쵸. 북한에서 그런 의미는 예.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다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예. 면에서는 분명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다만 김여정까지를 보낸 것이 과연 진정한 통 큰 양보인지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보여지려고 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2014년에 이 당시에 3인방 이렇게 3인방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죠. 북한의 권력 서열 내에서 지금 5위권 안에 꼽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온 적은 그 당시 처음이었어요. 예. 굉장히 기대가 고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럼 그 당시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지금이 있는 거냐? 그건 좀 매번 새로운 그 선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예단하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박람을 예. 한 후에 관계 개선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 전례를 봐도 다시 악화됐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예. 기회는 네. 예. 살려야죠. 임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 박사님이 이제 조금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그러니까 이전 보수 정부 때 보수 정권이 남북 관계를 대하는 태도하고 예. 어떻든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로 한 가보자고 하는 어떤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기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했고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을 더 압박함으로 인해서 더 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 때문에 사실 접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 남북 대화라는 작은 불씨를 살려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시켜서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정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진정성하고 지금 북한이 보이는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전과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중립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예, 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남북 단절된 거는 분단이 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간 건 아니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수십 예. 년 살다가 다른 체제 살다 보니까는 너무 이 생각과 이 지향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큰 업적을 이뤘잖아요. 예. 6.15선언 14 공동성명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란 독특한 체제에서는 자기들이 크게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맞다. 그게 화전양면 전술이고 때는 통일 전선 전술이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방법이 나쁘진 않지만 꾸준해 왔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이 갈 수 없는 이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좋았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개발하니까 이제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 북한도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우리는 대화가 없으면서 한반도에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둘이가 딱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은 우리에게 한민족의 정말 구원의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려고 하는 데에는 양 정부 간에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 제가 조금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데 네, 네. 이게 각 현상을 보는 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점이 다를 한국 수 있기 사회의 때문에요. 그 예. 다양성이고 한국의 최고 강점이에요. 그거랑 팩트가 틀렸다는 건 분명히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분명히 기존에 비해서 고위급의 대표단을 보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변수가 여전히 많다라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틀린 거예요. 그게 마치 이거는 지금 잘못된 접근이고 이거는 그건 좀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박람을 하고 나서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은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이 달린 것 같은데 예, 예.
뭐 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신년사 메시지에서도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메시지 내용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올 메시지 내용도 조금은 더 진정성이 담긴 관계 개선, 대화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차 박사님께서는 좀 어떤 전망을 아니요, 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그 대화에는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남북 대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 예. 평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고요. 그 한반도 평화와 함께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게 비핵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전반적인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것은 지극히 자위적인 수단이고 그 자위적인 수단에서 핵무장을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건 굉장히 정당한 행위인 게 확인이 되었다가 1위예요. 2가 이제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관계에 있었던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시적으로 경색 관계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남북 관계가 이제 더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어쨌든 평창에는 이게 민족의 경사고 이게 잘 되길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이제 이 성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은 있어요. 다만 이게 비핵화 진정성으로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북한을 우리가 의도하는 쪽에 그 평화로운 비핵화 스토리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북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에서의 평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 화합 이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평창에서의 평화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연결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예. 북한은 평화가 되려면 우리의 핵 보유국 상황을 인정을 하라는 그렇죠. 소리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 둘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근데 이 모멘텀에서 우리 쪽의 입장들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한밤중에 갑자기 통보가 오고 이런 게 있어도 정부가 꽤 인내를 하고 끌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 박사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자비적인 수단의 어떤 핵무장 인정을 좀 핵무장에 대한 주장을 좀 버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도 좀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와 함께 어떤 한반도 평화 안정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동의를 좀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 수긍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정성을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정부가 거죠?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일정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걸 수용하고 나오는 공감하고 나오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 이건 굉장한 사태 진전이죠. 근데 아직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확정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임 거예요. 교수님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차 박사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결국 이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일치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이제 방법론에서 계속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다가 이제 간신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목표는 북한한테 계속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거부하고 계속 고도화해왔던 악착같이 자기들의 생명과 같다고 하면서 핵을 개발했던 북한을 과연 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목적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당장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학자로서는 조금 저도 이제 의문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점에서 이제 저는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 스스로도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주민생활 향상도 해야만이 이 정권이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지금은 핵 보유를 주장을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핵 보유를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너무 비관론만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은 북한은 더
핵 무력만 고도화시키면서 더 위기 수준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화라는 작은 불씨지만 어떻든 북한이 당신네들이 핵을 계속 고수하는 한 정권 생존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그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다만 이제 지금 예. 뭐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를 지금 내일 뭐 5천이라 했는데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히 좋고 옳은 얘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 그 대표단 입장에다 대고 왜 비핵화 안 하느냐. 저도 이 얘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목표는 계속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라는 거를 간간히 왜 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평창올림픽 축제 분위기예요. 이걸 남북 공동의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으면 그거를 그 통일부 장관이랑 문화체육부 장관 보고 어제 열병식 했는데 그러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이런 무기를 보였으면 우리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무기 체계를 가져가겠다든지 어쨌든 이게 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퍼레이드에 동원됐다는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런 걸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한국 사회가요. 지금까지 예. 북한을 이 정도 국력 격차로 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북한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을 계속 지켜가면서 다뤄간다면 저는 이번 평창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 예. 올림픽이 확실히 성공적인 분위기는 분위기예요. 예. 지금 이 시간이면은 오늘 개막식 행사잖아요. 개막식 행사하면 올림픽 얘기로 지금 어떻게 경기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핵 문제를 시작한단 말이죠. 네. 이게 정말로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북핵 문제 얘기하면은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얘기 또 시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990년대부터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하면서 계속 뒤풀이돼 있어요. 거의 해결 직전에 가서 또 깨지고 자 북한이 핵을 놓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지나 거의 가까이 드는데도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 대화가 최근에도 한 10여 년 정도 단절됐어요. 그러나 이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건전하게 하려면은 먼저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만나자마자 핵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아마 제가 북한에서 얘기할 때는 뭐 우리 과거 6.15 분위기로 돌아가자, 14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 올림픽이 준 선물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아마 정상회담 아이디어도 꺼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 정치적으로 안 되면 문화교류나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 가운데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분위기 나누면서 아마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자. 이것이 아마 이 대화가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미국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야, 우리 압박 제재하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압박과 제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만났잖아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아무 역할도 안 만났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먼저 만나고 남북이 먼저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또 미국과 북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고 예. 이것이 우리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갈급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임 교수님께서 정부가 또 이전 정부와는 보수 정권 때는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이전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내놨네? 이렇게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네? 네네. 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네네.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아마 우리 쪽에서도 그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에 이 문화 스포츠 교류라든가 예. 전반적인 국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협력부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거꾸로 조심해야 될 게 북한은 평창 한 김에 통 크게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부터 먼저 그러니까 제재와 상관없이 자꾸 이 문제들을 들고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걸리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회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급하냐. 이제부터 이제 처음에 첫 단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은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 문화 스포츠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 국제적인 뭐 제재란 표현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제재부터 한번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예. 글쎄요, 뭐 대화의 진정성 그거를 북한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양쪽 다 지금 완전히 계산이 같을 수는 없어요. 관계에서요. 예. 그럼 결국 거기서는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면서 우리 할 소리는 다 하고 또 특히 저기서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내심 반가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초청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들 자체는 좀 여지를 열어놓고 조금 더 앞으로 현재부터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만약에 뭐 평양으로 초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이 이제 그 작년 말에 그 시진핑 주석 초청했을 때 그냥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남북 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 이런 원론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완급 조절도 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문 대통령의 평양 초청에 대해서 곧바로 가겠다라는 확답보다는 조금은 더 둘러서 일단은 뭐 앞으로의 관계를 좀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 나갑시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완만하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대담 피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하거나 바로 또 얼마 남지 않은 구구절 때 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라라는 초청을 해 온다라면 어떻게 나가야 한다라고 바로 수락을 해야 보십니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수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특사를 보낸다든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린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 성과를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시적 성과의 핵심이 북한이 완고하게 고집해 왔던 이제 핵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뭔가 이제 양보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김정은한테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동 성명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서 핵 포기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만나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느냐도 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 요인이긴 예. 한데 예. 제가 이제 북한 연구자로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대담성, 파격성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김정은의 어떤 지도 그러니까 통치 스타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카드를 얼마든지 내밀 수 있는 인물이다. 상당히 전략적 사고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많이 담고 있는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맥심이 뭐고 또 미니멈이 뭐고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든 오빠의 메시지를 갖고 올 겁니다. 뭐 친서 형태든 구두 형태든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김정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평양 초청을 하면 저는 당연히 수락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중간에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상당한 이제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든 정상회담을 어렵게 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상회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예. 특사를 이제 보내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속보로 드리는 말씀도 이제 CNN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을 평양을 초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그 시기는 올해 중 언젠가일 것이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번에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이간질하기 위한 평양의 노력이다라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요. 북한은 지금 이제 그 한미 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남북 관계 개선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해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한미 관계가 돈독해야 한국을 설득해서 미국도 설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계속 그 협력 전혀 이제 신뢰가 축적돼 있지 않고 예. 또 한국을 통해서 무언가를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제재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를 이관한다. 그거는 북한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상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실적을 보면은 경력을 보면은 한미 간의 이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1953년부터 결성됐는데 제가 이 군 생활하면서 쭉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악화됐을 때가 94년도 영변 폭격 직전이었잖아요. 그때가 가장 악화되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이 조율해가지고 영변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 항모 전단이 3개가 와가지고 예. 일시에 때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밑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왔고 급기야는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성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뭐 이간질이다 이런 얘기는 거의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 남한과의 동맹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호사가다리 하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1월달에 기회가 되면은 정상회담도 고려하겠다 해서 신년사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초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면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초대하면서도 긴밀하게 미국과 협조한 것 같이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주변국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협력을 하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상회담 한번 준비를 하면 2, 3개월은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 표현은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 이간에 말려들지 않을 만큼 한미가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이간의 의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틀린 문제예요. 이게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누가 보든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여기 틈새가 있으면 공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전략적인 계산이에요. 그거는 서로 간에 별로 심각한 갈등 관계가 없더라도 요 사이가 너무 돈독할 때 요걸 약간 벌려놓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그런 그 심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예. 그렇게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계산도 합니다. 다만 그 이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가 그렇게 녹록하게 이견을 노출하지 않을 만큼 이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맞거든요. 근데 네. 분명한 거는요.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신년사도 그렇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라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의 억지 능력, 미국의 압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위를 하는 거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미국만 우리 핵하고 미사일은 미국에 대해서 자위적으로 쓰라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예. 이걸 이간이 아닌 무슨 표현을 쓰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정상회담 자체 초청을 했을 때 초청 자체를 뭐 조금 더 있다가 그건 받을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날짜를 못 박은 초청이에요. 8월 며칠. 그러니까 5월 김정은의 며칠. 메시지에서 예. 문 대통령한테 몇월 며칠 내 하자. 뭐 방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달 며칠 날 방문 날짜를 못 받게 되면은요. 그 이유는 뭐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니요, 뭐 주도권의 그런 겁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 관계를 고려한 아니요, 거죠? 한미 관계도 문제가 아니에요. 날짜를 이미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의 반석 위에 올라 있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교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있는 단계에서는 날짜를 못 박은 정상회담 약속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초청이나. 근데 지금 이게 시작되는 단계에서 날짜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나중에 틀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시간에 쫓기게 돼요, 자칫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추진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서 날짜까지로 확정해서 얘기할 경우에는 날짜는 오픈시켜 놓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의 전략적인 융통성을 스스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문 대통령의 평양 초청에 대해서도 뭐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아까 뭐 잠시 그- 후에 이제 김여정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지금 보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측이 이제 현장으로 활주로 모양인데요. 도착을 해서 그쪽 카메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포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저희가 있습니다. 전용기가 보이는 대로 또 계속해서 그 행보에 대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위급 예. 대표단이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또 오늘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양양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했고 저희가 네. 그 도착하는 모습도 화면으로 좀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이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도착했을 때 모습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회식 참석에 앞서서 이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텐데 여기에서 뭐 당연히 북한 관련된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예, 아베 총리는 뭐 벌써 그 분명 메시지를 보냈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 남북 대화에 관련된 속도 조절 뭐 그런 그 주문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는 그 부분은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기에 앞서서 또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뭐 바로 다음에 올 국가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많이 거론을 했을 것 같은데 같이 공통된 의견이 거론이 돼서 그 내용이 반영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투영이 됐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자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화가 우선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좀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기들이 과거에는 육자회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일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도 사실 우리 뭐 한일 위안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토라져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회를 해서 오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그 왔으면은 목소리를 내야 될 건데 거의 없으니까 미국하고 이제 딱 맞춰가지고 미국이 뭐 얘기하는 압박과 제재를 강력히 하자. 아니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데 지난번에 보도될 때도 와서 또 위안부 문제를 뭐 얘기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우리 평창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면서 무슨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들어가고 이제는 미국과 동조하자. 우리가 한국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동조해서 압박을 하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어제 그 펜스 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하면서 비핵화에는 입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온도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도 이제 아베 총리와 얘기할 때도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한 압박을 좀 제시할 텐데 어떤 또 온도차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어렵게 찾아온 평창의 기회를 살려서 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비핵화기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러면서 신년 그 기자회견 때 당분간은 그 특별한 그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평창 올림픽에 한해서는 지금 제재를 잠깐 이제
유예하는 조치들도 있지만 국제 제재에서 뭐 국제 제재를 지금 당장은 지켜나가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한 얘기도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공동 이제 그 발표를 이 대화 내용을 발표를 하신 거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어제 열병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규모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지만 자기 메시지는 다 던진 거예요. 우리 핵무력 이 정도 가지고 있어라고 설상 얘기한 거거든요. 예. 예, 어제 온도차는 틀렸죠. 펜스 부통령은 제재를 좀 더 강력하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에서의 대화를. 평화 분위기. 이게 어떻게 합치점을 찾았냐면 결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공동 노력한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서로 남북한 간에도 그렇지만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한국과 미국도 지향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향점들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두가 사실은 이게 남북한만 협력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접어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얘기에서는 얼마만큼 서로 다른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얼마만큼 공통 분모가 있는가를 부각하는 데 중점이 더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베 총리하고 얘기해서 나오는 발표문의 결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같이 나누신 대화의 또 결도 조금 틀릴 수가 있고요. 내일 아마 오찬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결이 조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의 굉장히 특수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죠. 예. 뭐 열병식을 조금 짚어주셔서 어제 있었던 열병식이 또 오후에 녹화 중계됐었거든요. 그 네. 모습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병식이 가장 이슈로 작용했었죠. 그 북한이 열병식 얘기를 안 하다가 처음에는 그 열병식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병식 준비를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1월달 초에 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사라고 주장을 쭉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들이 민주교 경사라 해가지고 축하하겠다 해서 500여 명을 뭐 사절단 비슷하게 선수는 22명밖에 안 되잖아요. 500여 명 사절단을 보내면서 축하하자 민주교 행사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력 시위를 보였다 하니 국제사회 여론이 완전히 들끓었죠. 특히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장 취소해라는 얘기도 메시지 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거 강대강으로 가면서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잖아요. 예. 이 여론을 그래도 북한이 요즘 많이 쉬운 말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갈급해서 필요해서 그런지 많이 여론을 반영한 것 같은데 뭐 첫째로 차이가 이제 현장 중계를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외신을 많이 초청해난 취소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외신 취소한 거는 자기들을 팍 부각시키면서 평창에 찬물을 안 끼얹겠다 하는 거. 근데 외신 네. 취소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봐요. 저는 예. 외신이라는 거는 한 번에 확 퍼져나가기 때문에 야, 이 평창 올림픽이 웬 열병식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이제 신무기 막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협했는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신무기를 개발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만 보여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줄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자기들이 그야말로 주장했던 핵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거죠. 사실 뭐 화성 14호, 15 이런 것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그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핵 강국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거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강조는 안 하고 싹 조용히 톤 다운했다고. 그거는 향후 미국과의 대화, 그다음에 남한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우리 어렵게 성사했는데 자꾸 남한 정부를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톤 다운을 시켰다는 차원에서 약간 우리가 북한이 좀 협조적인 분위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차 박사님께서도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 열병식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김남현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로우키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예, 이게 예. 로우키냐라는 네네. 해석도 있고 하는데 일단 차 박사님과 임 교수님 말씀 들어볼 텐데 차 박사님이 어제 그 열병식에 대한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면을 굉장히 점잖게 보여준 거죠. 대놓고 자, 이 정도 우리 가지고 있다. 그 어떠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다 노출되고 이거 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예. 그 열병식에서 지금 그 이 옛날에 중계할 때 뭐가 그 작년에 중계할 때 보면요. 조선중앙통신 아나운서가 그 어떤 구호적인 얘기를 하지 지금 어떤 무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국내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해석이 있지만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걸 최종적으로 취소한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조선중앙통신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 중계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창을 반영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예. 분명히 북한도 이거는 너무 이제 좀 강하게 나가면 곤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던질 메시지는 다 던진 거예요. 우리 핵 강국이다. 이 정도 수단이 있다. 예,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새로운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나 핵탄두를 이거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무기 이게 신무기예요. 어제 등장했던 화성 14형, 화성 12호, 화성 14형, 화성 15형이 이게 신무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다라는 건요. 이게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무기들 올려놓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신무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국내 언론들이 온통 지금 이 핵을 얹을 수 있는 그다음에 핵탄두도 사실은 나중에 나오면 사실 그때 우리가 보여준 게 이거야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가 나빠지면. 전부 지금 얘기가 되는 것들이 이 핵탄두를 실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만 강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다른 무기들도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어제 이 퍼레이드에 등장한 미사일 중에서 이게 그 두 미사일들이 이제 쌍으로 달린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일부에서 저게 그 이른바 얘기한 우리 쪽 용어로는 KN-02라고 하고요. 아니, 저건 예. 아닙니다. KN-02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독사라고 얘기하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예. 전체적인 모양새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더라는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쌍연장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 자체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사일 발사 초속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유사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을 조준하는 미국 본토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한반도에서도 특히 한강 이북 지역에 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북한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열병식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열병식은 자기네들이 그 어떤 군사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도 국군에는 행사하잖아요. 열병식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여주는 무기라든가 강조점들 자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굉장히 거칠게 무례하게 자기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예. 이번엔 정중했어요. 예. 정중했다. 근데 보내려는 메시지는 다 보냈어요. 평창 올림픽을 의식하기는 했지만 신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의도한 바는 다 표현했다. 그 안에는 이거 있어요. 우리 예. 핵 포기 못해. 그런 의미를 다 담았다라는 네. 이야기시고 임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큰 이견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거의 강경 일변도의 그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북한이 이 톤다운 그러니까 이제 수위 조절을 한 거죠. 수위를 낮춘 거죠. 이 메시지가 이제 결국은 평창 올림픽을 의식한 것도 맞고 예, 예. 또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또 살려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이전하고는 뭐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 또 주변 정세 완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북한이 계속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춰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좀 신중하게 보면 그런 부분도 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아무 눈치를 안 봤어요. 그냥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이제 그랬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어느 수준의 그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지난해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어떻든 이 사람들을 계속 제어하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막 나가지 않도록, 그죠?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가 중요한데, 그 제어 장치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의 어떤 신뢰 부분도 있다. 자기들이 정말 남북 관계를 계속 개선시켜서 국제사회에 고립해서 탈피하려는 그런 목표가 정말 중요하고, 그 목표가 정말 계속 지켜나가야 될 확고한 목표라면 자기들도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기존 태도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1월 9일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공동 보도문을 이제 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사망에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계속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지금 북한이 우리가 원하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합의거든요. 우리는 그걸 계속 북한에 촉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 열병식은 뭐 저희들은 애초에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우리 차도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군사국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열병식을 했고, 또 더군다나 원래 건군 70주년입니다. 이제 꺾이는 해는 좀 더 크게 그렇죠. 또 한다라고 또 알고 예, 있죠. 그런 해에 이 자기들이 열병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열병식의 속성은 자기들의 첨단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또 이번에 또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 SLBM이라고요. 예. 이게 이제 기습 공격용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제일 또 불편하게 보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SLBM은 전시를 안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임 교수님이 SLBM 얘기하니까 처음 보탤게요 좀. 예. SLBM은 잠수함 발사 유탄 이번에 이제 이 열병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었던 것이 신무기를 전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4.15 행사 때는 화성 12호를 전시하고 5월 14일 날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태는 먼저 이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시험 발사를 한다 이거죠. 그럼 또 다른 도발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 예를 들면은 북극성 3호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만 보여줬지 지금 시험 발사 안 했어요. 그 이 북극성 3호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중에 제일 신형이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고 이번에 또 다음에 무력 도발용으로 발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북극성 3호는 전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작년에는 미사일이 한 10여 종 이상 그 다 보여줬어요. 아까 차 박사님 얘기한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극성 2호, 화성 12, 14, 15 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대폭 줄였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 알겠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예. 예, 예. 양산으로 가지 않느냐 이 우려를 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